반발 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끝나는 공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또다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 평가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법은 없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인력 감축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들의 빈자리를 메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격변기를 맞이한 현대차의 생존 전략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했던 정부가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공제를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얻어왔습니다. 네, 정부 스스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대형 카드사들이 막판까지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타결을 짓지 못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늘부터 현대차 대리점에서 결제 거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도 현대차와 카드사들 간의 협상 진행됐나요? 일부 타결 소식도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6개 카드사들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국민과 하나카드가 협상을 타결 지었고 오늘 오전에는 BC카드가 현대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3개사는 오늘도 협상을 벌였지만 현대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지를 통보한 대로 오늘부터 현대차 일선 대리점에서 해당 카드사들의 결제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1.91에서 1.92% 정도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차는 1.9% 안을 카드사들에게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카드사들의 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안을 받아들일지 이 모양새를 두고 마지막까지 명분과 자존심 싸움이 막판 타결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협상은 자동차 업계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통신사나 대형마트 등과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통신사나 대형마트들이 남아 있는데요.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 카드사들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3개사의 경우에는 0.2에서 0.3%포인트 인상된
2에서 2.2% 정도의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들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고 오히려 인하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달 카드사들로부터 결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들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현대차처럼 계약 해지 통보 같은 강경 대응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통신사나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결제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일회성이 아닌 수시 결제여서 대치 국면으로 빚어질 경우에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카드사들도 계약 해지까지 감수하고 강경 대응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0.1%포인트 내외로 타결된 인상률이 이 통신사나 대형마트, 항공사 등과의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또다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경사노위가 또 의결에 실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오전 7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등의 안건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사노위 측에 따르면 제3차 본위원회에는 지난번에 불참했던 근로자 대표들도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회가 시작되기 6분 전에 근로자 대표들이 경사노위 측에 문자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경사노위의 제3차 본위원회는 다시 파행을 빚게 된 것입니다. 총 18명으로 이루어지는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중에서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근로자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불참한 위원을 제외하고 차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자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자 합의안은 권고안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확대안과 관련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자 합의안 등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등 경사노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안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뿐 아니라 여러 노동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여야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이제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군요. 맞습니다.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는 표현을 제가 쓰곤 했는데요. 그러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회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서 입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2번이나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만큼 더 이상 본위원회 의결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전 단계인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게 이 사회적인 대화 합의로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현재 경사노위 법에는 꼭 본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논란을 줄이고 이번 경우처럼 이 특정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사노위는 의결 구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본위원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중간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본위원회 내부에서도 한 번 더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는데 그렇죠. 국회 문턱은 넘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도 여야가 입장차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업종 구분 없이 6개월로 늘린다는 방침이고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은 최저임금 법을 개편해야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기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새로운 결정 체계를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달 중순 정도까지는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도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술금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면 담보도 없고 신용도가 낮아도 그 미래 가치를 인정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술력을 은행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대출 여부를 결정짓는데 한 은행의 전직 기술평가 담당자가 대출을 늘리기 위해 평가 조작을 했다고 양심 선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동차용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2017년 7월 한 대형 시중은행은 이 기업에 기술담보 대출이 가능한 기술 등급 5등급을 매겼습니다. 경영진의 기술 능력과 나사류 기술의 완성도, 시장 전망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영진 전원이 특급 기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술 등급 총 10개 등급 중 6등급 이상을 맞아야 대출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 기술 등급을 매긴 한 대형은행의 전 기술평가위원이 등급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양심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진 없는데 임원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갔다 와서 임원이 몇 명 있어서 경영진의 관리 능력을 우수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트너트하는 회사가 다 중국이나 인도로 엑시트 상황인데 그거를 늘어나고 있다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기술 등급이 T8 정도 줘야 돼요. T등급을 올려준 거죠. 이 기술평가위원이 매긴 다른 기업들 기술평가서입니다. 열처리와 아변, 금속 칸막이 등 기술력이 7등급 이하 수준인 단순 금속 가공업도 6등급 이상으로 평가해 대출이 나갔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들 기술평가서를 기술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리사회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관련 기술 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기술 등급이 특허가 없는 기업의 기술 등급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형은행은 기술평가 과정에서 등급을 부당하게 올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출을 위해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기술 등급을 직접 매긴 전 은행 직원의 폭로입니다. 은행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를 막을 해법은 뭔지 취지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우선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이 등급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요.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14년도 7월이었는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취지는요. 등급 조작을 차단할 근거를 이번에 좀 마련을 하고 이번 기회에 기술금융 정의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명문화하고 표준화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영업부서와 평가부서를 분리하는 등 이런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부당하게 등급 상향을 요청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항도 가이드라인에 넣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금융위는 이 기술금융의 실적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은행들의 줄세우시 평가, 이거는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금융위는 이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1년에 2차례 시행을 하고 그 결과 1등은행, 2등은행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기술금융 활성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을 받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기술금융과 관련해서 은행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복잡한데요. 은행들 평가 방식을 좀 보면은요, 표로 좀 해서 보시면은 이 사업 역량하고 기술 경쟁력 이게 대항목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수항목과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1등급부터 10등급 이렇게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등급이고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맞아야지만 이제 기술금융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사업 역량 쪽에서는 이 경영주의 역량 또 경영진의 기술 능력 등을 좀 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 경쟁력은 말 그대로 기술력 그 자체와 시장 전망, 기술의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을 주되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기술 등급이 1에서 10등급에다가 애초 은행이 갖고 있던 이 개별 회사에 대한 신용 등급 이거를 합쳐서
기술 신용 등급으로 해서 최종 대출이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이 볼트너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 등급이 B-로 해서 미흡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기술 등급을 일부러 부당하게 5등급으로 좀 올려서 한 단계 등급이 상향된 이 B등급으로 해서 대출이 나갔다라고 하는 게 전 기술평가위원회 설명입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은행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기술금융에 나서는 겁니까? 네,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금융당국과 은행 영업점이 가하는 기술금융에 대한 실적 압박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심지어는 이 영업점이 기술평가 매기는 직원에게 기술 가능한 등급인 이 6등급 이상으로 무조건 찍어달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영업점에서 수시로 전화를 와서 이거는 T6등급이 나가면 안 되고 5등급 이상 나가야 대출이 필요한 만큼 나갈 수 있으니까 5등급 이상 줘라, 4등급 이상 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영업점 직원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업점 직원도 이를 인정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 같지도 않은 기술도 팍팍 우겨서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 등급 받아서 기술금융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우기는 거야. 지점에서는 기술이라고 이게 기술금융 실적으로 잡혀요. 네, 보신 것처럼 이 부실 평가는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독 당국이 은행 기술 평가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옌청 1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구조조정에 나선 겁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옌청 1공장은 기아차가 2002년 등펑 위에다 기아를 설립하면서 세운 세계의 공장 중 첫 번째 공장입니다. 사드 보복 이후 판매 부진 위기에 놓인 기아차는 최근 이 1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지만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고 기아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1공장의 생산 능력은 14만 대 수준입니다. 옌청의 3개 공장을 모두 합칠 경우 89만 대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옌청 공장의 가동률은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2년 48만 대를 넘어섰던 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약 37만 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며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 이슈라고 보기에는 전해부터 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구형 모델은 일단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모델들을 이제 중국 시장에 맞게 좀 가격도 싸고 신사양을 많이 넣어서 출시를 해야 돼.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생산 능력도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정년 퇴직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을 뽑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장기적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세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선 올해만 1,400여 명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정년 퇴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오는 2025년까지 1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정년 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약속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외에 생산직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은 데 따른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 공정이 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내연 기관차보다 줄어 인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승차 공유와 차량 공유가 확산되면서 완성차 수요도 줄어드는 것도 배경입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전용 라인 신설을 비롯한 요인들로 7천여 명의 인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융합형 인재라든지 미래 지향성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최근 열린 특별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조 지도부에게도 이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국내외 생산과 인력 조정에 들어간 배경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요즘에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격변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네. 현대차의 최근 움직임도 뭐 이것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 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전환에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우선 거시적으로 국내외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차 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차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져서 영국의 가전업체인 다이슨은 전기차 공장을 세워 2년 뒤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기술직 인력이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직면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가 공장 설비와 인력 조정 등에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고려해 자연 감축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현재 석 달가량 보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다만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인도는 하반기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적극 공략하며 전략을 다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래 투자에 대비해서 자금 비축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에 앞으로 5년간 4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설립을 당초 자체 개발 대신 공동개발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력을 확보를 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구상입니다. 이런 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노리고 지난해 무산된 지배구조 개편도 재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대차의 행보 지켜봐야겠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예비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말 확정되지만 인상폭과 시세 반영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돼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강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주인들에게 아파트를 판다면 언제쯤이 될지 묻자 공시가격이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공시가격이 나와야 제가 팔든 말든 결정할 수 있고 또 세금 부담이 되니까 그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분들은 뭐라고? 다들 이제 기다리는 분위기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10만 원 오르면 좋지. 10만 원 오르면 괜찮은데 걱정이에요. 지난해 9.13 대책 직후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는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587건에 그쳐 1년 전보다 85%나 줄었습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거래가 없는 편인데 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지금 공시가격에 대해서만 수십 건의 문의가 오고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공시가격이 오름으로써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을 좀 저울질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5일부터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0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아파트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 이런 전망 나오는지, 실제로 그런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지난해 집값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공시가격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얼마 정도 오르게 될까요? 일단 그 앞서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내세운 원칙이 있죠. 바로 시세 반영률을 올리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가진 재산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표준지의 시세 반영률 지난해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64.8%가 됐고요.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도 51.8%에서 53%로 올랐습니다. 이제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1,300만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68%입니다. 이미 뭐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큰 폭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률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계속해서 밝힌 것처럼 지난해 시세가 크게 올랐던 지역의 몇몇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시세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폭이 이번에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세부담이 좀 커질까요? 일단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8% 올랐거든요. 지역별로 하지만 온도차가 있습니다.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동이 12.17%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서 용산, 마포, 송파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강남도 보시는 것처럼 평균 이상이죠. 9.43% 올랐습니다. 모두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모인 지역들인데 이번에 이런 상승률을 감안해서 공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형 아파트, 뭐 일반적으로 5구제곱미터라고 하죠. 이 소형 아파트인데도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게 되는 등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궁금한데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은 그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면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못 견딘 집주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종부세 증가에 부담을 느낀 매물이 지역별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조정된 매물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가격 하락세는 좀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뭐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거시 경제 상황, 금리 등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외부 변수 역시 지금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분간 아파트 값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정책으로 63만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가운데 62만 7천 명이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금액은 모두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5달 연속으로 경기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하락했고 투자 감소폭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사회 재난에 포함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레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부터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남은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눈의 양은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0도, 강릉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전북은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3도, 대구 14도가 되겠습니다. 반짝 추위 속에 수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